챙기라는 말에 기분이 나빴어요. 어머니, 날이 너무 더워서요. 엄마한테 당분간 반찬 해 나르지 말라고 했어요. 게다가 도련님이랑 아가씨네 먹을 건 각자 알아서 해야지. 저희 엄마가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해요. 다음에 제가 알아서 가져다 드릴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갑작스레 역정을 내셨습니다. 어머 얘! 아니 친정엄마는 어차피 하루 종일 음식하는 사람 아니냐. 이거 조금 더 한다고 해서 힘든 게 덜하겠니? 하는 김에 좀 챙겨달라고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쁜 태를 내는 거야? 너 설마 내가 너희 친정엄마를 부려먹는다고 생각하는 거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요즘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장사도 진짜 힘드시거든요. 우리 식구 먹는 것도 엄마 힘들까봐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많은 걸 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말해요. 다음에 엄마가 해다 주시는 거 있으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이건 도로 가져가세요. 어머니는 제가 계속 거절하니 기분이 상하셨는지 더는 조르지 않고 돌아가셨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아예 앞으로는 일절 먹을 거 해 나르지 말라고 말해버렸어요. 엄마, 오늘 우리 어머니가 글쎄 반찬통을 5-6개나 가져오셔서는 거기다가 엄마 반찬 해오라고 그러더라? 매번 갖다 드리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아시잖아. 그래서 내가 싫다고 그랬어. 앞으로는 아예 우리 것도 해다 주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해먹을게. 제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씩씩거리며 말을 했는데요. 엄마가 저 타이르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럴 거 없어. 내가 네 시엄마한테 반찬 가끔 드리라는 것도 다 너 힘들게 하지 말라는 뜻도 있었던 거야. 나한테 조금 신세지는 게 있어야 네 시어머니도 너한테 조심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개의치 마. 엄마, 우리 시어머니는 고마운 거 없고 얻어먹는 거 당연한 줄 알더라. 우리 시어머니 그런 거 전혀 신경 쓰는 분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이제 앞으로는 음식이 뭐고 아예 하지 마. 예, 그랬다간 네 시어머니가 괜히 너 미워하면 어쩌니. 엄마는 괜찮아. 얼굴도 종종 보는 사이에 안 해주는 게 오히려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알아서 해다 줄게. 친정엄마는 제가 혹여 시어머니에게 밉보일까봐 힘든 티도 안 내시고 그 모든 걸 해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뜯어말려서 안 하시긴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친정엄마랑 따로 연락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부탁을 저 모르게 하신 적이 많더군요. 나중에 그거 알고 나서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 저희 엄마와 어머니가 만나서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어머니가 은근히 우리 친정엄마를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하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가끔은 챙기는 듯 살갑게 행동하시기도 했고 가게가 바쁜 날 들르게 되면 가끔 일을 돕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 건지 엄마 가게 메뉴 레시피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하셨는데요. 아예 대놓고 엄마에게 비법을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사돈, 아니 대체 이거 양념은 어째 한 거예요? 맛이 매번 똑같은데 뭔가 희한하게 감칠맛이 있단 말이야. 사돈 가게 비법이 이거 아니에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나한테도 좀 알려줘 봐요. 집에서 나도 써먹어 보게. 아이고 사돈, 그건 안 돼요. 원래 이런 비법은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는 법이잖아요. 나중에 내가 가게 그만하게 되면 그때 알려드리죠. 에? 아, 내가 사돈 비법을 훔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빡빡하게 구세요? 그럼 딱 한 가지만 알려줘봐요. 아, 여기 대체 뭐가 들어가는지. 글쎄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어디 돈 받고 파는 비법도 아니고 나는 내 가게 물려받겠다는 사람 아니면 자식한테도 안 알려준다니까요. 엄마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말씀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비법은 절대 얘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매번 어머니는 저에게 은근히 엄마의 비법을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사진엄마, 너는 알지? 네 친정엄마 비법 말이다. 다 알려진 거 말고 왜 그 양념장 만들 때는 문까지 잠그고 만든다며? 너 알고 있으면 나도 알려줘. 내가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 식구 해먹을 때 참고 좀 하려고 그래.
어머니,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거 원래 가족들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건 딱 보이는 거 그것뿐이에요. 뭐? 너 진짜 몰라? 아니, 네가 엄마 일 도운 지가 몇 년인데 눈치껏 보고 배운 게 있을 거 아니냐? 나한테 말해주기 싫어서 그래? 정말 모른다니까요. 제가 엄마 식당을 물려받을 것도 아닌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사실 저는 엄마의 비법을 알고 있긴 합니다. 엄마가 금고에 보관하시는 레시피 북이 있거든요. 엄마는 꽤 오래전부터 엄마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금고 안에 등기 권리증이나 엄마 재산에 대해 저에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아마 아빠의 부재에 대한 영향이 엄마에게 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에서도 못 알아내는 정보를 꼭 저에게 캐내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엄마 식당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는 말에는 눈까지 동그랗게 뜨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식당을 안 물려받겠다니? 네 엄마가 물려줄 사람이 너나 네 동생밖에 더 있겠어? 동생은 직장 다니는데 당연히 네가 언젠가는 해야 하는 거지. 저는 엄마처럼 할 자신이 없어요. 엄마 애쓰신 거 알지만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돼서요. 나중에 엄마가 가게 못하실 상황이 오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상가는 월세나 주려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묘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때 가서 융통성 있게 결정하면 되는 거지. 먼 난리를 벌써부터 단정을 짓고 그래? 그럴 거 없다. 게다가 네 엄마가 가게가 어떤 가게니? 몸은 좀 고돼도 열심히만 하면 알타랑같이 수익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가게를 남줄 생각을 하다니 너도 참 철이 없구나. 그럴 거면 차라리 나한테 줘라. 내가 네 친정엄마보다 더 잘할 자신 있다 이거야. 어머니는 제가 가게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하자 성을 내시면서 농담인 듯 진담인 듯 저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 저는 어머니의 말을 크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어머니는 저와 엄마에게 번갈아가며 가게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묻곤 하셨는데요. 친정엄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서는 거의 다 어머니에게 얘기해드린 걸로 압니다. 심지어 매출도 공개하셨는데 어머니가 생각한 금액보다 많았었나 봐요. 친정엄마 순이익을 듣고 나서는 툭 하면 가게에 공짜밥 먹으러 오시는 일도 잦아졌고 친구분들과 식사하고 나서도 계산을 안 하고 가시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도 몇 번 그러시길래 한 소리 하려고 했더니 엄마가 말리시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사돈끼리 밥값 몇 푼으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며 기꺼이 베풀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얄미웠고 친정엄마 돈 잘 번다며 은근히 비꼬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리 뻔질나게 엄마 가게는 드나드시는 건지 대체 속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생활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조금 여유가 생길 무렵 그만 집안에 큰 오한이 닥쳤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당한다지만 가장 겪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의 갑작스런 죽음일 겁니다. 6년 전 겨울 엄마가 식재료 때문에 늘 다니시던 시장에 가셨는데 하필 그날따라 차에 뭘 놔두고 온 게 생각이 나셨나 봐요.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가느라 대로를 건너려고 하셨는데 그만 엄마를 못 본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엄마를 그대로 치고 말았습니다. 119 구급대원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엄마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저더러 빨리 오셔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신발까지 짝짝이로 신고 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이미 엄마의 의식은 없는 상태였고 의사도 하루를 못 넘길 것 같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예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날도 저에게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저의 일이 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동생에게 연락해 바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응급수술을 하고서도 의식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저와 동생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엄마가 들을 수는 없어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드리고 손을 잡아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엄마 나이가 64세. 엄마는 지병도 없었고 건강한 분이셨어요. 이런 사고가 아니었다면 정말 오래도록 자식들 옆에서 사셨을 분입니다. 결국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성적으로 뒤처리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가게 문은 급하게 닫았고 모든 장례며 사고 처리 문제를 거의 남편이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이 아니었다면 아마 정신 차리는데 오래 걸렸을 겁니다. 저와 제 동생이 너무 힘들어하기도 했고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큰 사위인 남편이 나서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와서 손님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의 대화가 가슴에 맺혀 있을 정도로 상처입니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동창이다 보니 겹치는 친구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나이대 할머니들, 물론 안 그런 분도 많겠지만 어쩜 하나같이 탐욕스럽고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많은지 제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숙이네 딸만 둘인 거지? 영숙이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자식들이 너무 놀랐겠구먼. 근데 너 혹시 영숙이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건지 며느리가 얘기 안 해? 워낙 잘 되는 식당이었잖아. 남의 손에 맡기는 거 너무 아까워 보인다. 둘째 딸은 직장 있으니 안 될 것이고 이제 큰딸이 이어받아 해야겠네. 그때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 애들 키우면서 이런 식당 하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해? 우리 며느리는 예전부터 엄마 식당 물려받을 생각은 없었어. 그 가게는 나중에는 아까운 곳이니 일단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사실 나도 그런 가게 차리는 거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 차라리 내가 하는 게 어떨까 싶어. 그래. 안 싸돈이 하던 식당을 대신 맡아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뭘. 좋은 생각이네. 며느리한테 말이나 한번 해봐. 지금 당장은 그런 얘기할 정신이 있겠어? 나중에 마음 좀 추스르면 내가 넌지시 물어봐야지. 노인들의 속물 같은 대화를 듣고 나니까 원래 어머니가 음흉한 줄은 알았지만 내심 우리 엄마 가게를 저렇게 탐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저게 사동 장례식장에 와서 나눌 대화라고 보시나요? 아무리 서로 다들 잘 아는 사이라고 해도 그렇죠. 돌아가신 분 추모하러 오셔서 저런 대화라니요. 설마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가게를 그동안 자꾸 언급했던 게 저러려고 그런 거였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장례 후에는 자식인 제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도 많았기 때문에 슬픔은 잠시 미루고 닥친 문제를 해결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엄마 가게는 급한 대로 일단 예전에 엄마와 같이 일했던 아주머니에게 냉장고 정리만 좀 부탁하고 한 달이 넘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집 문제며 은행 그리고 대출 등등 정리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엄마 가게까지 챙기기에는 제가 도저히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 가까이 지나고 어느 정도 주변 정리가 끝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한참 문을 닫아놓은 엄마 가게가 걱정이었는데요. 남편이 안 그래도 엄마 가게를 어쩔 건지 물어보길래 고민 중이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가게 저대로 문 닫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 장모님이 준비도 없이 사고로 가신 건데 이대로 가게를 접는다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래. 장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 당신이 그래도 장모님이랑 같이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어서 하는 건 어때? 힘들까봐 그런 거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여보, 당신 엄마 장모님이 평생 하신 일이잖아. 이대로 접는 건 아닌 것 같아. 잘 생각해봐. 나도 고민이 많아. 아직 애들을 건사하는 것도 벅찬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엄마가 하는 만큼 잘할 자신도 없거든. 암튼 이번 달까지는 고민해보고 결정해볼게. 동생은 애초에 엄마 가게를 이어받는 건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으니 결정권은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대화를 나눈 지 며칠 안 된 어느 날, 저는 가게 정리를 위해 예전에 엄마 가게에서 일했던 젊은 여직원에게 일당을 따로 드리겠다고 하고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채 안 돼요. 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제가 청소를 부탁한 가게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이 저에게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놀란 목소리로 빨리 가게에 와달라기에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작은 사장님, 여기 좀 빨리 와보셔야겠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 얼른 가게로 좀 와보세요. 빨리요. 왜요? 혹시 가게에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저는 도둑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종업원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도둑보다 더 이상한 상황이라니까요. 청소하려고 가게에 왔는데 세상에 웬 아줌마가 가게에서 손님을 받고 있어서 그래요. 혹시 작은 사장님이 가게 다른 사람한테 넘겼나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일을 사장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상해서 카운터에 있는 여자한테 누구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글쎄 이 식당이 자기가 인수받은 가게라고 어제부터 장사를 한다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네? 그게 무슨... 저 아무한테도 가게 넘긴 적 없어요. 정말 금시초문이에요. 그 가게 문을 대체 누가 열고 들어갔다는 거죠? 일단 거기 좀 계셔보세요. 일단 제가 빨리 갈게요. 저는 깜짝 놀라 가게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상속 절차 중인 엄마 가게를 대체 누가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 장사를 한다는 건지 그 짧은 순간에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가게에 도착해서 펼쳐진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긴 모르는 여자가 아닌 제가 아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카운터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의 종업원과 우리 시어머니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충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주인 없는 식당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멋대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숨을 헐떡거리며 들어서는 거 보더니만 어머니는 뜨끔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뻔뻔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가게 문은 대체 어떻게 열고 들어오신 거죠? 저는 어머니를 본 순간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라는 것도 잊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째 들어오기는. 네 엄마 살아계실 때 내가 종종 문 열고 들어온 적도 있어서 알지. 얘 서진 엄마,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릅뜨면서 뭐하는 거니? 내가 어디 못 올 때 온 거야? 저한테 말씀도 없이 왜 오신 건데요? 근데 주방에 저건 다 뭐고요? 어머니 설마 여기서 엄마 대신 장사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전곡을 찔린 표정이었지만 전혀 잘못했다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안지기가 2달이 다 돼가도록 여긴 내팽개치고 있으니 내가 걱정돼서 이러는 거 아니니? 엄마 가게 하루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 바쁜 날은 몇백이 나와. 네가 신경 안 쓰길래 내가 얼마간 나와서 연습 삼아 장사도 해보고 음식도 해보려고 한 거야. 너는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다. 알겠니? 어머니, 손님 상대하는 걸 무슨 연습 삼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정엄마가 이거 들으시면 기겁하시겠네요. 제가 가게를 2달을 닫던 석 달을 닫던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죠. 왜 어머니가 마음대로 오셔서 이러시는 건데요? 저한테 말도 없이 장사하시려고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긴 말 할 거 없고 당장 나가주세요. 내가 어제부터 나와서 싹 다 청소해놓고 네 엄마가 하는 메뉴 재료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이건 어쩔 거니? 기왕 해놓은 거니 너 준비될 때까지는 내가 그냥 하게 놔둬. 어차피 네가 물려받을 생각도 없다며. 그럴 바엔 내가 네 엄마 가게 이어서 하마. 어머니를 쫓아내려고 하자 속내를 가감없이 저렇게 드러내시더라고요. 어머니, 설마 했는데 정말 저희 엄마 가게를 탐내셨던 거네요? 근데 어머니가 한다고 이 가게가 예전처럼 잘 될까요? 음식맛 변하는 거 손님들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게다가 어머니는 우리 엄마 레시피도 모르시잖아요.
안다고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엄마 가게 이제 제가 맡아서 할 거예요. 저 오늘 이후로 다시는 어머니 댁 발걸음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 애들이랑 남편 봐서 참고 산 건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아시겠어요? 저는 안 나가려 하는 어머니를 옆에 있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우격다짐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않겠다고 절연 선언했고 앞으로는 시어머니를 비롯 시동생과 시노와도 왕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 어머니 때문에 오늘 정말 식겁한 거 알아? 당신은 어머니니까 그동안 자식돌이 했겠지만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 엄마가 살아생전에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셨는지 당신 알잖아. 근데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가게를 넘봐? 아니 애초에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나는 당신 어머니 이제 안 볼 거야. 당신까지 보지 말라고는 안 할게. 하지만 나한테 강요하면 그냥 나랑 이혼할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는 거에 민망해했고 저에게 대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내가 사과할게 여보. 우리 어머니는 아마 당신이 오케이 할 줄 아셨나 봐. 나도 이건 당신 생각이랑 같아. 어머니 행동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어머니께는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당분간 왕래 안 하고 싶다면 당신 마음대로 해.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안 본다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굳이 보고 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에게 화가 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감정이 격앙된 저는 남편에게 성질을 잔뜩 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엄마 가게 재오픈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곁다리로 보고 배운 건 있어도 완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메뉴 연구 다시 하고 중간에 가오픈도 하면서 손님들 반응을 보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2달의 오픈 준비 기간을 거쳐 저는 엄마 가게를 예전과 거의 똑같은 맛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의 지랄을 몇 번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비법을 물어봤을 때 안 가르쳐준 걸 들먹거리며 못된 년이라는 둥, 잘되나 보자는 둥 아주 악담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어머니 그러시는 거 보더니 저 대신 엄청 화를 내주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편이 아니라면서 눈물까지 찍어가며 불쌍한 척 하시는 거 보고 나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지더군요. 가게 운영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커서 손님들도 새로운 주인장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매출이었고 오래된 단골들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저는 굳이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엄마가 하셨던 일을 딸인 제가 이어서 하고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가게는 빨리 자리를 잡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우리 가게와 거의 비슷한 메뉴와 상호로 바로 옆 동네에 가게를 오픈했다는 겁니다. 어머, 사장님 이거 보셨어요?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새로 고용한 젊은 아가씨가 SNS에서 무슨 사진을 보여주길래 봤더니 시어머니 가게더라고요. 넌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우리랑 상호도 비슷하고 메뉴는 뭐 정말 똑같은데? 우리 가게 이름으로 검색했더니만 글쎄 이 식당이 우리 가게 이름을 태그해놨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두고 볼 거예요? 장사 못하게 해야죠. 아이 뭐 이런 상도덕도 없는 사람이 있죠? 그냥 놔둬.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거기 사장이거든. 아마 오래 못 갈 거야. 장사는 뭐 아무나 하겠어? 하긴 사장님. 근데 이 가게 반응 보니까 다들 별로래요. 중요한 뭔가가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 있죠? 너무 웃기다. 저는 어머니가 자식들도 모르게 식당을 차린 걸 남편이 알고 있는지 물었는데요. 이건 남편도 몰랐는지 황당해 하더라고요. 어쩐지 엄마가 몇 달 전부터 용돈을 더 달라는 말을 자꾸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는 본인 노후 자금으로 아들이 들어놓은 예금을 깨고 가게 자리를 알아보셨더라고요. 그것도 목 좋은 곳에 잡아야 한다며 한 달 월세만 200만 원이 넘는 곳으로 말입니다. 기가 막혔지만 별 수 있나요?
어머니가 친정엄마 메뉴를 베낀 건 열받는 노릇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맛을 똑같이 따라할 수 없으니 저는 그 가게가 얼마 못 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어차피 손님들 입맛은 귀신 같아서 같은 맛이면 더 맛있는 곳을 찾아갈 테니까요. 저는 묵묵히 제 할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몇 달도 채 못 가 그 식당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싼 월세에 관리비에 재료비, 인건비 등등. 아마 장사가 안 되는 가게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모른 척 했는데 남편은 어머니에게 나름 괴롭힘을 당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신경 쓸까봐 몰래 통화하는 거 들으니 대충 돈은 더 못해준다는 둥 그동안 할 만큼 했다며 동생들 도움을 받으려는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남편도 잘하고 있구나 싶어 신경을 끄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어지간히 마음이 급하셨는지 며칠도 안 돼서 우리 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필 쉬는 날 찾아오셔서는 저도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한껏 풀죽은 목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이 시애미가 망하는 꼴 봐서 속이 시원하겠구나. 어머니도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좋은 일은 아니라서 안타깝네요. 애들 아빠랑 얘기하러 오신 거죠? 지금 애들이랑 마트 갔는데 금방 올 거예요. 애비가 아니라 너한테 부탁 좀 하려고 온 거야. 너도 대충 들었지? 내가 겁없이 가게 냈다가 빚잔 차고 끝낸 거 말이다. 근데 아직 못 갚은 돈이 있어서 말이다. 큰 돈은 아니다만 당장에 돈이 없으니 어쩌겠니? 네가 나 좀 도와줘. 한 5천만 원 정도 도와줄 수 있니? 그게 대부업체에서 빌린 거라 독촉이 너무 심해서 그런다. 네? 5천만 원이요? 그런 큰 돈을 왜 겁도 없이 빚을 내셨어요? 그럼 이자랑 원금 매달 얼마씩 주실 건데요? 차용증 제대로 쓰고 공증도 받는다고 하시면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어머니는 얼마씩 갚을 거냐는 저의 말에 사색이 되셨습니다. 너는 가족 간에 돈 주고받을 때 차용증을 쓰니?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데 뭐 그리 돌려받을 생각부터 하고 그래. 내가 뭐 네 돈 떼어먹을까 봐 그러는 거냐? 여유 생기면 갚아 나갈 테니까 일단 도와줘. 어머니, 설마 그 돈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달라는 거였어요? 어우, 어머니 정말 여전히 뻔뻔하시다. 제가 돈 쉽게 버는 줄 아시나 봐요? 저 돈 10,000원도 허튼 데 쓰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돌려받지도 못할 큰 돈을 어머니 뭘 믿고 빌려드려요. 죄송하지만 저한테 그런 여윳돈은 없네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길바닥에 나 앉아도 이렇게 나올 거니? 저한테 공돈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 처분할 수 있는 거 다 정리해서 빚정리 하세요. 그러고 왜 감당도 못할 일을 벌이셨어요? 음식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쉽게 버는 돈 없다는 거 이제 아셨죠? 어머니는 사정하면서 빌려달라는 금액을 낮추기까지 하셨지만 저는 10만 원을 달라고 해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긴 싫었습니다. 이미 저렴 마음 먹은 지 오래였으니 그럴 이유도 없었고요. 어머니는 울상을 하며 돌아가시면서도 저에게 죽일년 살릴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한 게 시어머니와는 앞으로도 영영 상종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가시고 나서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말했는데요. 어머니가 그 가게 오픈하는데 쓴 비용이 2억이 넘더라고요. 결국은 자식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쨌든 그 일 이후 지금까지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전 같았으면 아마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도와줘야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시모의 속날을 알고 나서 절연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 살기 바빠서 시댁은 신경도 안 쓰고 속 편히 삽니다. 시댁 문제를 힘들어하시는 분들 자기 자신이 최고입니다. 주변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맘 편한 길이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영꿈꾸 살아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 속 편한 게 제일이니까 남편이고 누구고 깊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면 이혼하면 그만인 거죠. 누구한테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 늘 기억하시고 제 사연을 듣고 혹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든 길이 있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나중에 후일담이 있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썰TV를 접하게 되면서 제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의 한순간이지만 그래도 끝이 통쾌해서 여러분께 시원한 맛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 같이 들으시면서 시원한 통쾌함 받아가세요.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했어요. 연애는 한 1년 넘게 했고 혼전 임신으로 서둘러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육아를 위해 저는 휴직계를 내고 육아와 살림을 전담했죠. 애 낳은 여성분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몸조리 하는 것도 버거운데 애 키우는 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특히 남편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말 다 했죠. 또 외박이야? 당신은 내가 가엾지도 않니? 말했잖아, 회식 있다고. 술 잔뜩 먹고 필름 끊겼어. 언제는 술 먹고 들어오지 말라며? 애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술 취한 나까지 뒤치다거리하느라 귀찮다고 했잖아. 그건 그냥 화나서 한 말이지. 그렇다고 진짜 안 들어오면 어떡해? 연락도 한 통 없고. 나 혼자서 우는 애 달라가면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알기나 해? 혼자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넌 이런 내가 가엾지도 않니? 뭐가 가여워? 집에서 편하게 애나 보면서. 뭐라고? 지금 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넌 이게 편해 보이니? 다 늘어난 옷에 애 분유 자국이며 토한 자국 그대로 있는데 이게 팔자 좋아 보여? 그게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낫지. 난 온종일 상사한테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인사고가 잘 받으려고 아부하느라 하루하루가 죽어날 판이야. 너보다 내가 더 가엾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어? 혹시 김 부장이 또 뭐라고 해? 어떻게 부서 옮길 수는 없나?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있으면 이미 바꿨겠지. 하여간 요즘 그 인간 때문에 아주 죽겠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두려울 지경이다. 그렇다고 감정 휘둘려서 그만둘 수도 없고. 제가 휴직계를 내기 전부터 우리 회사에는 김 부장이라는 악덕 상사가 하나 있었어요. 꼰대 중에 갑이라고 말할 정도면 말 다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한 직원들이 그를 피해 다닐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둘 다 김 부장이 있는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애 낳을 때쯤 인사이동이 대거 일어나서 남편이 하필 김 부장이 있는 부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하루 견디고 있었죠. 그런 남편을 보는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 이직할 계획으로 회사를 알아보고 있더군요. 그러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업? 그러지 말고 그냥 이직할 회사 잘 알아보는 게 어때? 사업하는 거 보통 일 아니라던데. 나야 그러고 싶지. 그런데 자기도 알잖아.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든 거. 아무리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면 뭐해? 오라는 것이 없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사업하는 게 낫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조금 위험하잖아. 더군다나 자기 돈 있어? 사업 시작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우리 형편에 사업하는 거 어렵잖아. 앞으로 애한테 들어갈 돈도 만만치 않을 테고. 그러지 말고 내가 다시 복직할까? 그래도 나는 김 부장이 있는 부서랑 다르니까 일하는데 어려움 없잖아. 그럼 애는 누가 보고? 자기가 봐야지. 회사 그만둘까 말까 하는 마당에 사람 고용해서 애 보라고 할 수 없잖아. 그것도 다 돈인데. 그냥 어린이집에 맡겨. 그럼 되지. 너무 어리잖아. 어느 정도는 크고 맡겨야지.
애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것도 미안한데 어린이집에 맡기자고? 그럼 우리 애 너무 불쌍하잖아. 조금 더 클 때까지는 옆에 부모가 있어야지.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우선 내가 복직할게. 자기가 휴직에 내고 조금 쉬면서 마음 잘 잡아보자. 휴직할 동안은 김 부장 안 보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잖아. 쉬면서 이직 준비해도 되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내가 얘를 어떻게 본다고. 그리고 내가 휴직계 내면 김 부장 그 인간이 퍽이나 그러라고 하겠다. 일선 부족한데 무슨 휴직계냐고. 그렇게 민폐 끼칠 거면 차라리 그만두라고 엄청 눈치 줄걸? 그럼 어쩌라고. 마땅한 방법이 없잖아. 나 걱정하고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애는 자기가 보는 게 맞아. 정말 사업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거 아닌 것 같아. 잘 되란 보장도 없고 그럴 돈이 어딨어? 이 마당에 빚까지 내는 건 더 안 될 짓이야.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지. 알겠어. 내가 알아서 잘해볼게. 나도 마냥 사업하겠다고 고집 피우는 건 아니야. 우선 이직해보려고 시도도 해보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한참을 모르겠으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야. 이직하든 진짜 사업을 하든 뭐가 더 좋을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최대한 우리 가정에 피해 없도록. 엄마로서 사는 삶은 처음이라 애 돌보면서 서툰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육아 문제로 지쳐 있었는데 남편까지 보태니 몸도 마음도 가뿐하지 않더라고요. 한없이 무너지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매일 밤 축 처진 어깨로 퇴근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저까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가족 중에 누구 하나 문제 생기면 전체가 고생한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남편 문제로 제 걱정은 나날이 커져만 갔어요. 그렇다고 뾰족한 수도 없고 말이죠. 자기 많이 힘들어? 일이 많아서 고생이지. 맨날 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불려나가고. 이직 준비하는 건 좀 어때? 잘 돼가? 아니, 마땅한 곳이 없네. 오라는 곳은 죄다 연봉이 너무 적고. 그래? 어떡해. 힘들어서 참고 일하는 것도 한계일 텐데. 저기,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이직보다는 사업적으로 전향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돈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퇴직금 받은 거에서 대출 받아야지 뭐. 난 대출 받는 거 불안한데? 그럼 장인어른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장인어른 땅 있으시잖아. 그거 몇 개 처분하면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한테? 사실 우리 아빠는 시골에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할아버지께 노른자 땅을 물려받았죠. 그 많은 땅에 할아버지처럼 똑같이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시골에서 알아주는 땅 부자라 저는 어릴 적 제법 여유롭게 자란 편이긴 해요. 그러나 모든 지원은 대학을 졸업한 뒤로 끊겼습니다. 우리 아빠 철칙 중에 하나가 바로 얘 앞가림은 스스로 해라였거든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문득 지난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돈을 끊어버리면 어떡해? 다 큰 녀석이 언제까지 부모한테 돈 받아 쓰려고? 이제 졸업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무슨 애야? 다 큰 어른이 징징거리기는. 졸업했어도 아직 취직 못했잖아. 취직할 때까지는 도와줘야지. 나더러 당장 어쩌라고. 밥 먹여줘, 키워줘, 공부시켜줘. 넘치게 다 해줬으면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해줄 수 있는 지원은 딱 대학교 때까지만이다. 그 뒤로는 네가 스스로 해결해. 언제까지 나한테 기댈 거야? 너 스스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딪혀봐야 세상 물정을 알지. 이렇듯 아빠는 정말 칼같이 모든 지원을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난생 처음 알바를 하며 용돈을 벌었고 취직한 뒤로도 오로지 제가 벌어서 생활해야만 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3천만 원만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정말 얄짤없는 분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우리 아빠 잘 몰라서 그래. 그 땅이 아빠한테 얼마나 소중한 땅인데
절대 안 도와주실걸? 그래도 상황 잘 말씀드리면 처지가 딱해서 도와주실지도 모르잖아. 그래도 딸이 부탁하는데 모른 척 하시겠어? 그러지 말고 슬쩍 한번 물어보기라도 해봐. 다른 일 같았으면 무슨 부탁이냐고 괜히 부모님께 그런 부탁드리고 싶지 않다고 단칼에 거절했을 텐데 회사 일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진짜 한번 부탁드려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러나 선뜻 먼저 연락하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모처럼 집에 놀러 오셨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대신 애 봐주라며 쉬라고 하셨죠. 그렇게 엄마 도움으로 잠시 눈을 붙이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남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원래 부모 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야. 엄마랑 아빠도 다 그렇게 너 키웠고 힘들어도 또 애 보면서 힘이 나기도 하는 법이니까 조금만 버텨. 애 크는 거 금방이야. 그래도 박사방이 잘 도와주지? 그이 지금 그럴 정신 없어. 어? 아니 왜? 박사방한테 무슨 일 있니? 직장 문제로 요즘 많이 힘들어해.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도 못 쉬고 일하는데 어떻게 애 보는 거 도와달라 그래?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일이 많은가? 그래도 주말은 좀 푹 쉬어야지. 무리하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니 그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인간 때문에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해. 그래서 요즘 이직 알아보는 중이야. 그 인간? 저는 엄마한테 김 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엄마 역시 혀를 내두르며 몹쓸 사람이라고 혀를 끌끌 차더군요. 아니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못 살게 굴어? 남의 회사 직원도 아니고 같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더군다나 본인 밑에 있는 사람인데 아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누가 애지중지해달래? 그것도 아니잖아. 그저 못살게 굴지는 말아야지. 하여간 신부 한번 참 못됐다. 그러지 말고 회사에 말하면 안 돼?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어디다 말해. 회사도 다 같은 한 통속인데. 그 사람 사장님 가족이라 눈에 뵈는 것도 없어. 그 인간보다 직급 높은 사람도 빌빌거리는 판국에 말해봤자 괜히 또 찍히기만 하지. 아이고 그럼 이걸 어쩌면 좋니? 우리 박서방 힘들어서 어째. 회사를 마음 편히 다녀야지 마음고생해서 어쩔고. 그래서 이직 준비하고 있어. 괜찮은 곳 좀 있다니? 아니 생각처럼 연락이 잘 안 오는 모양이야. 그래서 사업까지 생각하고 있다니까? 뭐 사업? 사업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너희 그럴 돈 있어? 우리한테 그럴 돈이 어딨어. 남편은 퇴직금에 빚내서 시작하면 된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다 망하면 어떡해? 그냥 애만 쓰는 꼴인데. 그래 그렇지. 잘 되면 다행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지. 엄마한테 사업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슬쩍 한번 부탁드려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레 아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엄마, 그래서 말인데 아빠한테 좀 부탁드려볼까? 아빠? 응. 사업 시작하게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아빠 딱 많으니까 그중에서 몇 개만 처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뭐 그럼 될 것 같기는 한데. 글쎄다. 네 아빠가 그렇게 해줄지 아버님이 물려주신 땅이라고 애지중지했잖니. 그건 그렇지. 아이 그럼 됐어. 내가 괜한 말을 꺼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에서 농사짓고 사신 세월이 몇인데 정들어서 쉽게 파실 수나 있겠어? 무엇보다 이제 다 컸다고 예외 없는 사람인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그래도 말이라도 한번 해보지 뭐. 그러지 마. 내가 아빠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쉽게 그 땅 처분하시겠어? 그래도 자식 일인데 모른 척 할 수 있겠니? 뭐 죽을 때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어차피 너희들한테 물려줄 재산이잖아. 이렇게 된 거 미리 주면 좋지.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가족끼리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말을 꺼내놓고 보니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빌려주실까 싶더라고요. 괜히 엄마만 난처해지겠지 싶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혹시 모른다고 아빠한테 한번 잘 말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흘렀어요. 어느 날 무뚝뚝해서 연락도 잘 안 하던 아빠가 웬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빠,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오면 온다고 미리 연락하지. 그러면 터미널까지 마중 갔을 텐데. 아, 바쁜데 뭐하러. 그냥 버스 타고 오면 되는데. 그나저나 박서방은 집에 없냐? 출근했어. 주말에도 못 쉬고 일한다더니 고생이 많구만. 에이, 덕분에 나만 독방 육아하고 있지 뭐. 참, 내 정신 좀 봐. 내가 마실 것 좀 내올게. 저는 서둘러 주방에 가서 아빠가 드실 차와 과일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죠. 아무래도 엄마한테 남편 이야기를 듣고 오신 듯한 모양이었어요. 아빠, 혹시 그이 일 엄마한테 들었지? 회사 일로 힘들어하는 거? 그래, 들었다. 이래저래 박서방 마음고생 많겠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어? 그게 걱정돼서? 당연히 걱정되지. 나보다 네 엄마가 더 걱정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조금 해봤어. 이거 받아라. 아빠는 품에서 통장을 하나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싶어 통장을 꺼내 확인했죠. 그랬더니 통장에 큰 금액이 찍혀있더군요. 이게 뭐야? 박서방 이주 준비 잘 안 되고 있다며? 그러지 말고 이 돈으로 사업 시작해라. 아빠, 이 돈 어디서 나셨어? 혹시 땅 판 거야? 그래, 땅 파니까 그 정도 돈 나오더라. 확실히 땅이 좋아서 그런가 사업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두둑히 쳐줬어. 세상에, 그 땅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라고 애지중지하셨잖아. 우리 때문에 정말 땅을 처분했다고? 이 녀석아, 아무리 중요한 땅이라고 해도 사람이 먼저지. 내 자식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 할 부모가 어디 있어. 더군다나 손자까지 태어났는데 앞으로 먹고 살 길을 만들어줘야지. 사실 엄마한테 말 꺼내놓고 기대 안 했어. 이렇게 도와주실 거라 생각도 못했거든. 전에 다 컸다고 내 앞가림 수술하라고 지원 다 끊었잖아. 워낙 단칼에 끊어서 내 부탁 절대 안 들어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세상 돌아가는 눈 키우라고 그렇게 한 거지 마냥 모른 척 할 마음은 아니었다. 그간 무뚝뚝하고 내색 안 했지만 나도 내 새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야. 너도 자식 낳아봐서 알잖냐.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뭐든 해주고 싶어 하는 거. 아빠, 정말 고마워. 고맙기는 가족끼리. 그리고 그냥 주는 돈 아니야. 꼭 성공해서 갚아. 박서방 보고 최선을 다하라고 해. 안 그러면 당장 돈 갚으라고 난리 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알겠어. 남편한테 그렇게 전할게. 자고로 남자는 배포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자리 잡을 때까지는 힘에 부치겠지만 기죽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밀어붙이면 언젠가는 열매 맺는다. 알겠지? 생각지도 못한 아빠의 도움으로 따스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아빠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무뚝뚝하고 칼 같은 사람도 자식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부모라는 걸 바보같이 몰랐네요. 그렇게 아빠는 힘내라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통장을 건네며 사업을 시작하라고 했죠. 정말? 장인어른께서 주신 거야? 그렇다니까. 이자 안 받고 빌려주시는 거래. 열심히 안 하면 돈 갚으라고 재촉한다나 뭐라나. 하여간 우리 아빠 괜히 마음 불편할까 봐 그런 말까지 하시는 거 있지? 어쨌거나 이제 이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다는 사업 시작해.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자기야, 놀랐지? 나도 놀랐어. 우리 아빠가 도와주실 생각도 못했거든.
어차피 물려줄 재산이었다고 미리 당겨준다 생각하라며 주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사업 꼭 성공해야 돼. 소중한 땅 팔아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지. 응, 알았어. 당연히 그래야지.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최선을 다해서 장인어른께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 그래. 참, 그리고 아빠한테 연락 한번 드리는 거 잊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셨잖아. 거리가 있어서 당장 찾아뵙지는 못해도 전화로 감사 인사는 해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어쨌거나 이제 그 지긋지긋한 회사에서 탈출할 수 있겠네. 기분이다.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전환 좀 하자. 당신 애 보느라 많이 힘들지? 오늘 다른 걱정 말고 푹 자. 애는 내가 재울게. 김 부장에게서 해방될 생각에 신난 남편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덩달아 제 기분도 좋아지더군요. 우리는 모처럼 외식하고 신나는 저녁을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짐을 한가득 챙기기 시작했어요. 자기 지금 뭐해? 짐 싸고 있어. 짐? 짐은 갑자기 왜? 어디 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지방에 좀 내려갔다 와야 할 것 같아. 거긴 왜? 제대로 시작하려면 잘 배워둬야지. 기술 몇 개 좀 배우고 오려고. 그게 은근히 어려워서 직접 보고 배워야 돼. 그래? 근데 짐을 이렇게 많이 챙겨?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내가 빨리 기술 익히면 좋지만 혹시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챙겨가려고. 얼마나 있다 올 건데? 한 보름 정도? 그렇게나 오래? 미안해. 혼자 애 보느라 힘들 텐데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래도 장인어른이 주신 돈으로 사업 시작하는 건데 대충 준비할 수는 없잖아. 이왕 시작하는 거 보란듯이 성공해야지. 자리 잘 잡히는 건 내 손에 달렸어. 그렇다 보니까 이것저것 배우면서 준비할 게 많네. 하긴 그렇지. 사업이란 게 쉽지 않으니까. 알겠어. 그럼 가서 잘하고 와. 애랑 나는 걱정하지 말고. 응, 고마워. 남편이 IT 기술 쪽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전에 손발 맞는 사람들을 꾸려야 한다며 주변 지인을 수소문하고 다녔고, 지방에 사는 후배와 연락이 닿아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어요. 대강 보름 정도 있다가 올 건데 일이 많고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며 홀로 아이와 집에 있었죠. 그런데 남편 말대로 이틀 동안 연락 한 통이 없더군요. 바쁜가 싶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뭔가 촉이란 게 있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남겼지만 계속 폰이 꺼져 있다는 음성만 나왔습니다. 문자에 답장도 없었고요. 이때부터 남편과의 모든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 지인들에게 연락을 쫙 돌려봐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남편은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댁에 일을 알렸지만 시댁도 저와 마찬가지로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죠. 그렇게 홀로 전전긍긍해하며 남편을 기다리길 보름째.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러 가려고 했죠. 그때 엄마가 반찬을 들고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엄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웬일은 너희 보고 싶어서 왔지. 박서방 좋아하는 반찬도 좀 만들어 왔어. 그나저나 요즘 왜 이렇게 통 연락이 없니? 사업 준비는 잘 돼가? 궁금한 게 한두 가지여야 말이지. 네 아빠도 은근히 궁금해하시더라. 아유, 근데 너 요즘 잠을 통 못 자니? 애가 많이 칭얼거려서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야위었어? 저번보다 더 그렇네? 엄마, 마침 잘 왔다. 내가 지금 경찰서 가보려던 참이거든? 미안한데 잠시 애 좀 봐줘. 경찰서? 아니, 거기는 왜? 실종신고하러. 그이가 한 달째 연락이 안 돼. 집에도 안 들어오고. 뭐라고? 제 말에 발칵 뒤집힌 엄마는 저 대신 황급히 애를 둘러 업으셨어요. 그리고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엄마도 같이? 그럴 거 없어. 그냥 나 혼자 갔다 올게. 너 혼자서 어떻게 가려고? 머리 다 빠졌는데. 혼자 가서 무슨 사고라도 당하면 어째? 그러지 말고 엄마랑 같이 가. 엄마의 말에 순간적으로 거울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말도 못할 몰골인 제 얼굴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하고 실종신고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생활 반응을 조사하는 동안 댁에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준 통장이 있다며 그걸 가지고 나갔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통장에 있던 돈을 남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없다더군요. 그래서 당장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낯선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왠지 여자 이름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지인들에게 그 이름을 아냐고 수소문했더니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아, 혹시 기획부 김지연 씨 말하는 건가? 기획부? 회사에 김지연이라는 사람이 있어? 난 몰랐는데? 당연히 모르지. 너 휴직해 내고 입사했으니까. 맞아. 그러고 보니 네 남편이랑 꽤 친하게 지냈어. 같은 부서라 그런지 서로 잘 챙기면 어울리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김지연이란 사람 아냐고 왜 물어봤어? 어? 아이, 그냥 조금 궁금해서. 혹시 네 남편 바람났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둘이 수상하더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바람난 거 아니야? 아이, 그럼 내가 오해했나 보네. 아니야, 괜히 신경 쓰이게 별소리를 다 했다. 말해봐, 뭔데? 뭘 그럴 줄 알았다는 거야? 남편이랑 그 직원이랑 무슨 일 있었니? 아이, 그래, 뭐 이왕 말 나온 거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네 남편하고 그 직원하고 보기 좀 그랬어. 이걸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한때 직원들끼리 둘 사이 뭐 있는 거 아니냐고 수근거릴 정도였다니까. 마치 연인 사이처럼 연애질 했다고 해야 하겠네. 그게 정말이야? 그냥 같은 부서 식구니까 친하게 지낸 걸 오해한 건 아니고? 뭐 물론 오해할 수도 있지. 그런데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데 그 둘은 그런 느낌이 없었다고는 해야 할까? 또 이걸 나만 느낀 게 아니라니까. 다들 오해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 그럼 혹시 김 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남편을 더 괴롭혔던 거야? 김 부장? 여기서 그 인간이 왜 나와? 남편 상사잖아. 같은 부서고. 그게 무슨 소리야. 김 부장 해외지사로 발령난 지가 언젠데. 뭐? 그게 언젠데? 가만히 있어보자. 네가 휴직해 내고 한 달 있다가 발령났지 아마? 동료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 낳고 휴직해 낸 후로 잘 연락도 못하고 지냈어요. 워낙 아이 보느라 지쳐있기도 했고 힘이 들어 연락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1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김 부장이 괴롭힌다는 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나니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며 뭐며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겠구나 의심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실종 기간이 길어지니 걱정된 부모님께서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 경찰한테는 별다른 연락 없었니? 저번에 연락해주고 다시 한번 찾아온다고 했잖아. 연락 더 없었어? 없었어. 엄마, 아무래도 나 그이한테 속은 것 같아. 아무래도 이혼이 정답이겠지? 속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남편의 불륜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이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곰곰이 듣고 있던 아빠가 입을 여셨습니다. 얘 시댁이랑은 계속 연락하고 있냐? 시댁? 그건 갑자기 왜? 사부인이 너한테 연락한 지가 언제야? 글쎄,
꽤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네 시댁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구나. 지 자식이 사라졌는데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리 태평할 부모는 없지.